변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여러 가지 있었을 때 그것을 모두 다 활용을 해서 종속 변수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종속 변수 예측에 도움이 되는 것만 골라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변수 선택은 모델을 단순화해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쉽게 하죠. 모델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변수의 개수가 많을 때마다 그것은 어떤 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줄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해석하기 쉽게 되고요. 연산의 수도 줄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축소되고 변수의 개수가 많아짐으로써 과대적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과대적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모델의 정확도와 성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수를 선택하는 기법은 크게 필터 기법과 래퍼 기법, 임베디드 기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필터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정보 소득이나 카이 제곱 검정, 피셔 스코어, 상관계수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요. 주로 래퍼 기법 사용 전에 전처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필터 기법이고요. 래퍼 기법에서는 변수의 일부로 모델링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가장 성능 좋은 변수의 조합을 찾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단계적 선택법이라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필터 방법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은 편이죠. 임베디드 기법은 모델 자체에 포함된 변수 선택 기법을 말합니다. 모델의 학습, 생성 과정에서의 최적의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과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 모델들이 임베디드 기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필터 기법에서의 분산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데이터의 분산이 크다는 것은 데이터의 각각의 포인트들이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분산이 크다는 것은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분산이 작다, 0이다 이런 것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적게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모든 값이 동일한 값인 경우에 분산이 0이 되죠. 그러면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값이 똑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종속 변수를 다르게 답할 수가 없죠. 다음은 필터 기법에서 상관계수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상관계수라는 것은 둘 사이의 선형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높다라는 것은 선형성이 존재하고 선형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와의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일수록 종속 변수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상관계수가 낮은 변수라도 무조건 제거하는 것보다는 다른 통계적인 방법 또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변수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변수끼리 높은 상관계수를 갖는 경우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를 제거하거나 해당 변수들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다중공선성이라는 것은 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회귀계수의 추정이 불안정해지거나 해석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임베디드 기법에서 변수 중요도에 관한 것은 특성, 즉 변수의 중요도를 계산할 수 있는 의사결정 나무나 랜덤 포레스트 등의 모형을 사용해서 특성을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간 데이터는 공간 데이터에 대한 시간의 흐름을 결합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처번 구조이고요. 각 시간과 공간에 두 가지 종류의 변수를 포함하는 데이터인데요. 다차원 구조라는 것은 여러 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두 개, 시간, 공간 딱 이렇게 두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나 공간이 또 여러 개의 변수로 나뉘어서 저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시공간 데이터는 공간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를 따로 추출할 수도 있고요. 공간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는 각각의 특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관리 및 분석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간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가 되고요. 이런 경우 서로 독립관계로 계산에 의한 추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써둔 이유가 뭐냐면 7회 기출에서 계산에 의한 추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틀린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공간 데이터의 예를 보게 되면 차량의 GPS 또는 기상 데이터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차량의 GPS 같은 경우는 차량이 지나가는 위치 좌표 그리고 해당 좌표를 지나간 시점의 데이터라고 해서 어떤 시간에 어떤 위치를 지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되겠죠. 기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위도, 경도, 고도 및 관측 시간에 따른 기상 조건 등이 포함되는 데이터인데요. 여기 위도, 경도, 고도 같은 것들이 공간 데이터,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것이 관측 시간이 되겠죠. 이 시공간 데이터는 지리정보 시스템, 기상학 뿐만 아니라 환경과학이나 우주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간 빅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동에 관한 것, 기록에 관한 것, 이벤트에 관한 것, 변화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공간을 이동하고 그것이 시간이 같이 결합된 정보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시공간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R 함수 중에서 summary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초 통계량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summary 함수는 summary라고 해서 괄호 속에다가 데이터셋의 이름을 넣어주게 되면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항목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변수 데이터 형별 표시되는 기초 통계량이 다른데요. 연속형, 즉 숫자로 되어 있는 변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최소값과 1, 4분위수, 중간값, 평균, 3, 4분위수, 최대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평균을 제외하면 순서가 있는 순서 통계량이죠. set8.length라고 하는 것이 변수의 이름이고요. 이 변수는 연속형 숫자로 되어 있는데 최소값이 4.3 그리고 최대값이 7.9라고 나와 있고 중간에 1, 4분위수, 중간값, 평균, 3, 4분위수가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평균은 여기 있는 중간값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값이죠. 범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범주명과 범주별 개수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범주명 콜론 범주별 개수가 되는 거죠. 범주별 개수를 모두 더해서 총 데이터 개수를 알 수도 있습니다. 50개씩 3가지 범주가 있으니까 총 150개의 데이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NA라는 것은 결측치를 의미하는데요.
NA 한 다음에 apostrophe S 나오게 되면 결측체 개수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속형에 있을 수도 있고 범주형에 있을 수도 있고 공통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셀러리라고 하는 지금 연속형 변수인데요. 맨 아래 보시게 되면 NA apostrophe S에서 59라고 써 있죠. 이 59라는 것이 결측치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썸머리 함수를 적용한 결과를 살펴볼까요? 썸머리 한 다음에 괄호 속에 아이리스라고 써놨고요. 보면은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와 페탈 위스, 그 다음에 스페시스까지 5개의 변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먼저 연속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변수 4개가 연속형이죠. 세팔 랭스부터 페탈 위스까지. 그리고 세팔 위스라는 것을 보면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1사분위수가 2.8이니까 2.8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 데이터가 75% 있을 거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고요. 3.0은 메디안이죠. 3.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 데이터가 50% 있을 것이다. 그리고 3.3이라는 것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 데이터는 25%가 될 것입니다.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페시스라는 것이 있는데 품종이죠. 자, 그리고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라고 하는 3개 범주가 있고요. 각 범주별로 50개씩 총 150개 데이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측치는 보이지 않죠. 자, 다음은 히터스 데이터셋에서 일부 변수만 서머리 함수를 적용해서 본 것인데요. 먼저 연속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putOut라든지 assist라든지 errors, salary 이런 것들이 연속형 변수고요. 범주형 변수가 lig라는 걸 보시게 되면 A범주에 175, N범주에 147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디비전이라는 것도 E범주에 157, W범주에 165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new league라고 하는 것도 A범주에 176, N범주에 146 데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그나 디비전, 뉴 리그 어떤 것을 보아도 상관이 없는데 더하게 되면 모두 다 322개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는 히터스 데이터셋에 총 322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측치 같은 경우에는 셀러리 변수에 59개의 결측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렌지 데이터셋 한번 볼게요. 오렌지 데이터셋에는 트리라고 하는 이게 범주형 변수예요. 31524라는 숫자가 범주입니다. 범주라고 해서 꼭 문자열로 나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숫자가 범주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age하고 circumference란 것이 연속형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속형 변수부터 보게 되면 2개의 변수가 연속형 변수고요. age라는 것에 대해서 평균은 922.1이죠. 그리고 약 50%의 나무가 115보다 큰 둘레를 가지고 있다. 여기 circumference라는 것에 메디안을 보게 되면 115가 나와 있고 그것보다 더 둘레가 큰 것이 50%가 있다는 것이죠. age는 트리별로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만약에 지문이 나온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것은 전체 평균만 표시되어 있고 트리별로 평균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들이 검증할 수가 없는 거죠.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 tre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7개씩 5가지 범주니까 총 35개의 관측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tree는 팩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팩터 타입이라는 것이 범주형이에요. 그런데 범주형인데 순서가 3, 1, 5, 2, 4 순서라서 이렇게 1, 2, 3, 4, 5가 아니라 3, 1, 5, 2, 4 순서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종종 묻는 분들이 계세요. 왜 3, 1, 5, 2, 4 순서죠? 이렇게. 범주형 같은 경우도 순서를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머리에서 보여지는 것은 범죄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자, NA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최소값 1, 4분위수, 중위수, 3, 4분위수와 최대값,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는 저희들이 지금 썸머리라고 하는 함수를 보고 있죠.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R에 대한 특화된 것이라서 썸머리 하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보자면 이 str은 structure라고 해서 데이터 구조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함수고 head라는 것은 데이터에 여러 개의 값들이 있었을 때 앞에서 일부만 확인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처음부터 6줄만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몇 줄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2번 썸머리 함수 관련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카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썸머리 실행을 해보면 스피드하고 디스트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디스트 베리에이블 변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알 수 있다. 여기 2하고 120이죠. 2번 두 변수의 중위값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메디안 해가지고 스피드는 15, 디스트는 36인 거 볼 수가 있고요. 스피드라는 변수의 제3, 4분위수는 알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3, 4분위수 여기 나와 있잖아요. 19라고. 그래서 스피드의 제3, 4분위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틀려 있어요. 그리고 디스트의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다. 미인이라고 된 것이 평균값이죠. 42.98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썸머리 아이리스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저희가 본 강의에서 봤던 그 데이터 동일한 겁니다. 세팔 위스의 중위값은 3.000이다. 중위값 하니까 메디안 맞죠? 페탈 위스의 변수 벡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아이리스 한 다음에 달러 표시하고 페탈.위스를 실행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들이 있었을 때 특정 변수에 대해서 추출하고 싶다면 앞에다가 데이터셋 이름 쓰고 달러 그 다음 변수 이름 쓰는 거고요. 세팔.length 변수는 범주형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범주형은 스페이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연속형이죠. 3번이 틀려 있네요. 자, 그리고 페탈 랭스 변수의 최대값은 6.9다. 페탈 랭스 맥스 하면 6.9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웨이지 데이터셋에 대한 썸머리 함수 적용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웨이지 데이터셋에서 웨이지하고 에듀케이션이라는 두 개를 뽑아다가 썸머리 표시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웨이지의 최소값은 20.09이다. 여기 민에서 20.09 나와 있고요. 교육 수준, 여기 education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 수준의 5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여기 1, 2, 3, 4, 5 5개예요. 그리고 웨이지는 범정 변수이다 라고 했는데 웨이지는 연속형이죠. education이 범주형인데 범주 중에서도 순서가 있는 순서형 변수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려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education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가 붙어 있죠.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다음은 5종류의 오렌지 나무에 대한 연령과 둘레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아래 결과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요거 본문에서 이야기 드렸었죠. 에이지는 트리별로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에이지에 대해서 트리별로 평균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에이지가 트리별로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데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노버 검정과 같은 3개 이상의 그룹에 대한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시면 되는 거죠. 에이지의 평균은 여기 보시면 922.1이고 35개 관측치는 여기 7, 5번이니까 7, 5, 35에서 나오는 거고요. 둘레 50%를 보면 여기 메디안 봐야 되죠. 그래서 약 50%의 나무가 115보다 더 큰 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6번 히터스 데이터셋의 일부 변수에 대한 썸머리 함수 적용 결과입니다. 아래 결과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셀러리 변수는 꼬리가 왼쪽으로 길다. 셀러리 변수 한번 볼까요? 보면 우리가 꼬리를 알기 위해서는 메디안하고 민 이걸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미인이 더 크죠. 미인이 더 크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고 이쪽이 미인이 따라왔고 메디안은 가운데 여기가 모드죠. 첫 번째 보면 셀러리 변수는 꼬리가 왼쪽으로 길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오른쪽으로 긴 겁니다. 위에 요약 통계량에서 범정 변수는 총 3개다. 여기 리그, 디비전, 뉴 리그가 있죠. 그리고 에러스 변수의 25%가 11보다 큰 값이다. 3, 4분위수 보면 되고요. 결측치가 존재하는 변수가 있다. NA가 있는 것이 셀러리라는 것이 존재하죠. 맞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읽어두시고 답은 1번이죠. 7번 다음 변수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변수가 4개 나와 있네요. 보면 결측치가 있는 변수는 오존과 솔라점 R이다. 여기 NA 들어가 있죠? 맞고요. 모든 변수가 뉴메릭이기 때문에 민부터 맥스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맞는 내용이에요. 오존은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다. 오존에 대해서 메디안하고 민을 보게 되면 민이 더 크죠. 그러니까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예요. 우리 그림 생각나죠? 이렇게 나왔던 거. 윈드 변수는 최대값을 넘어가는 이상값이 있다. 윈드 변수든 다른 변수든 상관없이 최대값보다 더 큰 값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민값과 맥스값이 그 데이터에서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값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4번에 있는 것이 답인데 그래도 이상값의 판단으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우리가 IQR이라는 것을 구하면 Q3 Q1이에요. 여기에서 더하게 되면, 찾게 되면 11.5하고 7.4죠. 그래서 빼면 4.1이 구해지게 되고요. 하한하고 상한이 있을 텐데 여기서 최대값 이야기를 하니까 상한을 한번 보죠. 상한. 그러면 Q3 더하기 1.5 곱하기 IQR 이라고 해서 17.65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맥스인 20 이라는 것, 뭐 20.7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상한보다 크기 때문에 이상값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최대값을 넘어가는 이상값이 있다고 말해서 그것 때문에 틀린 거죠. 맥스보다 더 큰 값은 없습니다.
여기 윈드에 들어있는 가장 작은 데이터, 그다음에 가장 큰 데이터 이렇게 나오고 이거보다 더 크거나 이거보다 더 작은 데이터는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이해 보았습니다.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포라는 단어는 일정한 범위 안에 흩어져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게 되고요. 확률 변수라는 것은 랜덤 베리에이블이라고 해서 확률 현상의 기인의 결과값이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변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확률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알지만 가능한 결과들 중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앞면 또는 뒷면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확률적으로 2분의 1씩의 확률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위 던지기라고 한다면 1, 2, 3, 4, 5, 6이라는 6가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6분의 1씩 확률을 부여받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는 것을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동전을 2번 던졌으니까 둘 다 앞면이 나온다면 2번,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앞면이 나온다면 1번, 그리고 둘 다 뒷면이 나오면 0번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되겠죠. 자, 이때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 그리고 그 값을 취할 확률에 대응 관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 있는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표시해 보면 앞면의 횟수 0, 1, 2, 그 다음에 그때의 확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이렇게 정수 형태로 똑똑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이산형 확률 분포가 됩니다. 확률 분포는 이산형 확률 분포와 연속형 확률 분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산형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몇 개의 한정된 가능한 값을 가지는 분포입니다. 각 사건은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항 분포, 베르누이 분포, 기하 분포, 포화성 분포, 초기하 분포 등이 있고요. 연속형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의 가능한 값이 무한계이며 사실상 셀 수 없을 때 연속형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정규 분포, 지수 분포, 연속 균일 분포, 파이제곱 분포와 F분포, T분포, 감마 분포 등이 연속형 확률 분포의 종류입니다. 자,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을 섞어 놓고 종류가 다른 하나를 찾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는 이산형 확률 분포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부터 암기를 해 두시고요. 어느 정도 이항 분포, 베르누이 분포, 기하 분포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시면 이제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모집단이 평균 50, 분산이 2의 제곱에서 크기 n이 16의 표본을 무작위 추출할 때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표본 평균이 50일 이상일 때의 Z-스코어 및 이에 대한 분포를 올바르게 구한 것은. 자,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평균 그리고 모집단에 대한 분산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표본 평균의 분포의 표준 편차라는 것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나누기 표본의 개수 n의 루트를 씌운 것.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산이 2의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16이니까 루트 16 해서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z가 2라고 돼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z를 구하지 않아도 여기 다 2로 돼 있어요. 근데 z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면 표본 평균 분포에 대해서 표준 편차 구했고 여기 표본 평균이 50일 이상일 때의 라고 했으니까 표본 평균에 대해서 z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z 공식이 z 스코어를 구할 때 우리가 x값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인데 여기에 있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표본 평균에 대한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50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렇게 표본 평균에 대해서 구한 것을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x를 52를 넣고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가 나오는 거죠. 얘는 1분의 1로 보고 이런 식으로 1 곱하기 1 해서 1, 2 곱하기 1 해서 2 하게 되면 답은 2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분포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z스코어를 하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한 내용 답인데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직접 풀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